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이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지속적인 질병 치료 이런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제약이 돈이 된다. 바로바로 고쳐지는 이런 데 투자하는 약은 일회용이다. 이런 의미고, 약의 일상화, 바니카 크림을 FDA 승인 신청하면은 BMS 부사장은 회사 이윤에 도움이 될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주는 약을 처음 설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한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약이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약과는 다르다. 그 약은 더 편하고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약이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얘기한 대로 불안 완화제나 신경안정제 또는 과체중, 역류성 위염, 폐경 후 고열 증상을 줄여주는 약, 수면제, 진통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약이 신체 기능을 개선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운동선수나 수험생을 위해서 각성 레벨을 붙여주는 정신활성제들을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성장 호르몬이나 탈모 방지도 제약회사의 배를 채우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나 BMS 부사장의 표현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주는 약 중에는 의약품 범주에 넣기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다. 얼굴이나 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바니카 크림은 어떤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 여성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약인가? 아니면 신체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인가? 또 비아그라는 어떤가? 남성의 발기부전을 치료제로 알려졌지만은 대부분 성관계를 할 때 발기를 지속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심지어 병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단순히 신체의 특정 기능이나 활동량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농부가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땅에 거름과 농약을 계속 뿌리는 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회사가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약을 선호한다. 시중에 내놓으면 기존의 일반 의약품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바니카 크림을 유통시키는 알미랄 소비자 분석을 위한 감시용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크림을 둘러싼 스캔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도록 마케팅 전략을 시도했다. 알미랄의 피부용 제품 해외 마케팅 부장인 카를로타 시데크는 이 감시용 웹사이트는 의사와 환자들이 바니카 크림의 최적화된 효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볼 때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항목이 설명서에 명시될 수만 있다면 바니카 같은 제품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시키는 약으로 분류되는 데 전혀 하자가 없도록 전략화한 것이다. 이렇게 2003년에 로이터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실린 경제 기사를 보면은 첫머리에 앞으로 2008년까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품들의 전망 분석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품 시장은 실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2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제약회사들은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신약 개발 및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늘날 연구 개발의 주요 대상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선별이 된다. 임상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이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제약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빠른 속도로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보고서 상에서 열람 가능하며 가격은 약 2.86달러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을 통해
여러분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약품 시장의 이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보고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품 시장의 수많은 이점을 소개하면서 다음 부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 중에 일부는 제약회사들은 미개척 시장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했으며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을 찾고 있다. 또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미리 발굴하는 것이다. 몇 년 후에는 점점 더 많은 신종질환이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연구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밑거름을 제공한다. 항우울제나 경구 피임약, 성기능 장애 치료제, 금연 치료제, 비만 탈모 치료제, 피부 노화 치료제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부제들이 많다. 2002년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약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비교를 보면은 2002년도와 2008년도 항우울제의 세계 시장 성장률 예측을 15세 이상의 남녀 니코틴 중독 현황 등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시차로 인한 건강 문제, 시차를 일종의 질환으로 보고 약을 팔 수 있는지는 앞으로 시장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볼 일이다. 과학의 먹칠하는 마케팅. 지난 30년 동안 삶의 질을 개선하는 약은 거대 제약 산업의 놀라운 세력 확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GSK의 성공이 월가의 성공을 향해 치솟기까지는 속쓰림에 먹는 잔탁의 공이 컸다. 또한 릴리는 항우울제인 프로작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다. 가장 강력한 제약회사로 알려진 화이자가 탄탄한 재정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비아그라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리피터로 세계적인 매출액을 자랑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만한 것도 건강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약품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블록버스터급인 것이다. 한 해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으니 말이다. 물론 규모가 커질수록 그 제약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는 제품에 집착한다. 거대 제약 산업은 단순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산업이 아니다. 그렇죠. 낫게 하는 최초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품으로 부를 수 있는 전력 잔탁과 미세 세균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사이에 어긋나버리는 운명을 상기시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1960년부터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영국 제약에서 스미스 클라인 소속의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연구소의 총책임자인 제임스 블랙은 그전에 대기업인 엠페리얼 케미컬 인더스트리어 의약품 계열사인 ICI 제약에서 근무하면서 최초의 베타선 차단 물질인 프로프라놀을 개발해서 심장병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이것은 협심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장박동의 이상 급성 활동 등 심장질환에 효능을 발휘했다. 베타선 차단 물질이란 문자 그대로 부신 호르몬의 일종인 아드레날린의 기량제 역할을 한다.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시켜서 교감신경을 억제시키는 기능이다. 다시 스미스 클라인 연구소 얘기로 돌아가서 제임스 블랙은 아드레날린의 기량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히스타민의 기량제를 만드는 실험에 실패했다. 위산에서 나오는 물질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개발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위산 과다 분비는 보통 과도한 스트레스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이 원인이다. 위산이 기준치보다 훨씬 많아지면
이와 12지장의 궤양을 유발할 수가 있다. 제임스 블랙은 바로 이 질병을 해결하는 약물을 만들고 싶었고, 스미스 클라인은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에 7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을 갖고 실험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그는 시메티딘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이 물질은 위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 2 수용체를 억제하는 기량제로서 시중에 출시되었다. 1977년 스미스 클라인이 처음 성공한 이 히스타민 2 수용체의 기량제의 이름은 타가메트이다. 이 약품은 세상에 나오면서 위궤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수술의 빈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1998년 제임스 블랙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의해 직접 노벨 의학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얻었다. 산업과 과학의 조합이 환자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하지만 스미스 클라인은 제임스 블랙의 연구가 이뤄낸 수학을 그리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다. 1982년 경쟁사 있는 글락소가 신종 위궤양 치료제를 출시했는데 라니틴이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잔탁, 프랑스에서는 아잔탁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잔탁의 별명은 영어로 미트였는데 너도 나도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타가메트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약물이었던 것이다. 글락소 소속의 화학자들은 제임스 블랙이 개발한 시메티딘의 구성 요소를 일부 바꾸어 새로운 약물을 만들었고 신종 의약물인 것처럼 특허를 승인받았다. 다른 제약회사들이 모조리 제임스 블랙의 연구 결과에 빚을 진 셈이다. 스미스 클라인의 지원으로 탄생한 약물을 바탕으로 글락소는 잔탁의 연구 개발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제약 산업의 경쟁 논리로 보면 잔탁은 당연히 스미스 클라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유명한 타가메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제약 부분은 결코 정상적인 성격을 띈 시장이 아닌 것이 특허 승인을 받은 제품이 기존 제품과 성분 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도 가격 측정은 별개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글락소의 회장인 폴 지롤라미는 잔탁의 가격을 타가메트보다도 1.5배 비싸게 매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타가메트보다도 새로 나온 잔탁이 질적으로 더 우수함을 홍보하기 위해 차별화 전략이 시행되었다. 글락소는 대중의 관심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 우려대로 잔탁의 판매량은 상향 곡선을 달렸고 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건강에 대한 욕구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성공한 덕분이었다. 글락소는 위궤양 치료에 제 잔탁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기다렸던 듯이 위산 과다 분비로 인한 소화 불량, 속쓰림 불편을 겪는 수백만 명을 겨냥한 약품 개발에 들어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속쓰림과 소화 불량 증세가 있으면 처방전 없이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알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락소는 두 질환에 적신호를 울렸다. 이 회사의 투자를 받은 갤럽의 한 조사에 따르면 1988년 미국 인구의 44%가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속쓰림을 경험한다고 했다. 피자와 햄버거를 자주 먹는 미국인의 위를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지만 제약회사는 소화 건강을 위한 글락소 인스티튜트를 만들어 장기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역류성 위염과 식도염을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해 학술 연구의 중요한 대상으로 각인시켰다. 하지만 여기서 신중히 살펴야 할 게 있다. 글락소는 역류성 위염과 식도염을 식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히스타민2 수용체의 기량제인 잔탁이야말로 이 두 질환의 안성맞춤인 해결책이었다. 그러다 보니 잔탁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 한 해에만 24억 달러나 되었다. 매출액의 65%가 바로 이 두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구입한 것이다. 그 당시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근락소를 대표하는 전문가였던 폴 츄럴라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과학에 버금하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은 셈이다. 1989년 스웨덴 제약회사인 아스트라는 미국의 머크와 제휴해서 새로운 위궤양 치료제 프릴로색, 프랑스에서는 모프라를 개발했다. 히스타민2 수용체의 기량제인 타가메토와 잔탁과는 달리 플로레색은 억제 대상이 달랐다. 위산 분비를 일으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역할이었다. 과거의 글록사가 타가메토 자리를 차지하려 했었던 것처럼 아스트라 머크 역시 기존의 식상한 히스타민2 수용체의 기량제를 제치고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홍보하기 위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썼다. 수차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두 약품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말이다. 위산으로 인한 몸속 전쟁 같은 여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은 너무나도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중에 플로색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2000년 한 해 동안에 미국에서만 5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였다. 이어서 미투 계열의 신약들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넥시움, 프랑스에서는 이넥시움 약품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출시되어서 서서히 전미의 특허의 종지부를 찍기 시작하는 프롤레색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 IMS 헬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의약품 시장의 품목 중에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와 기타 위궤양 치료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7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해당 품목의 전 세계 매출액은 269억에 이르렀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위궤양 치료제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1984년 잔탁이 무서울 속도로 퍼지는 동안에 위궤양 전문의로 일하던 32세의 젊은 호주인 베리 마셜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위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그는 나선행의 미세 세균을 발견했고 헬고박터 파일로리라고 이름을 불렀다. 그의 동행 로빈 워렌은 그 전부터 이미 위암과 위궤양 및 십이장 궤양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위 속에 그 세균이 살고 있음을 발견했다. 우연한 기회에 워렌은 위암을 앓는 환자가 폐렴 증세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 위염이 나간 것을 확인했다. 위염을 항생제 복용하는 동안에 당시만 해도 오랜 전통에 따라서 과학자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실험 대상에 되곤 했다. 마실은 일부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수프를 먹은 다음에 위에 이상이 생기는지 보았다. 일주일 후에 그는 복통과 구토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생체 조직 검사 결과 복부 내장에 세균이 우글거리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염과 각종 궤양이 바로 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위암 원인의 3분의 2가 세균이 이것이다 이 말이죠. 워렌과 마시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발견한 이 놀라운 결과로 2000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그 후로 매우 실용적인 치료법이 일반화되었다. 위암과 위궤양, 십이장 궤양 증세는 항생제를 복용하기만 하면 되었다. 잔탁 같은 위궤양 치료제를 복용해도 낫긴 하지만 같은 해에 궤양 질환이 재발할 확률이 89%나 되었으므로 결국 새로운 치료법은 불가피했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잔탁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2, 3주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마치 세균 감염으로 구협염에 걸렸을 때처럼 항생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셸 스미스 클라인과 글락소에 연락해 자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 교섭을 했을 때 두 회사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위궤양 치료법에 굳이 갈채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회사가 생산한 위산 분비를 막아주는 약품을 팔아야 하는데 마셸의 연구가 지지를 받게 되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두 회사는 인스턴트 식품 문화의 희생자인 수백만 명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약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지라 마셸의 연구 결과가 불편했다. 그러니 침묵을 지킬 수밖에. 마셸은 자신이 발견한 결과물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이유를 자주 이렇게 해명을 했다. 우리는 제약 회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본질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에 관심이 없었다.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가 위궤양 치료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시기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발견에 대해서 제약회사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거대 제약회사들은 의학 전문 학술지에 투자했고 학술지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논문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나는 제약업계가 새로운 세균과 관련된 이른바 침묵을 지키는 데에는 다 그만한 전략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 이론을 발견할 당시에는 1, 2년에 한 번 걸러 신종 위산 억제제가 시중에 출시되었다. 효과의 강도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버전들이 계속 개발되었다. 신약이 시장에 나올 때마다 제약회사들은 학술 논문을 발표하는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여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주도한다. 만약에 제약회사들이 과학적인 발견이나 진정성 있는 연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다면 그런 재단이 아닌 전문 연구가들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궤양으로 고통받는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생체 조직 검사를 실시하고 내장의 세균 감염을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재단의 임상실험을 요구한 이유는 전적으로 약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 약품이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업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항생제만으로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시장에 내놓은 상품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회사의 주식도 떨어질 것이 명약간화하다. 그래서 1995년 잔탁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자 글락소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겨냥한 위궤양 치료제를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이용한 최초의 치료제인데 이 약품의 특허 기간은 지금까지 유효하며 글락소는 별 방해 공작 없이 이 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제약 산업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음을 얻었다. 제약 산업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다. 회사의 성장을 지속시켜줄 고수익성 약품 생산과 결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약 산업은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이라도 이윤 획득에 악영향을 미치면 언제든지 방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위궤양으로 고생해온 수많은 환자들에게 좀 더 일찍이 항생제 투여를 시도했다면 아마 글락소나 아스트라 주식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